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디오 코리아 내러티브, 라코 내러티브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눈길 끈 이슈들을 놓고 의논하려고 합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패널로 이황, 심연아, 김신우, 이채원 기자가 나왔습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보바 리버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생각 없는 진보 진영 아시안쯤으로 쉽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기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썼습니다. 백인 시선으로 미국 사회 바라보는 아시안, 그 이름은 보바 리버럴이라는 제목인데요. 최근 몇 년간 아시안 중호범죄가 급증하면서 보바 리버럴리즘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는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얕은 정치적 이상에 대한 비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바는 1940년대 대만에서 시작된 음료로 다양한 음료와 토핑으로 구성된다. 이 음료는 수년에 걸쳐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급부상했다. 그래서 트위터 사용자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콤하고 인기 있는 이 보바를 자유주의 백인 사회를 따라가려는 아시안 미국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바 리버럴리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보바 리버럴리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UCLA 학생 모나 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바 자유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백인 시선으로 정의하고 더 넓은 백인 사회에 더 잘 어울리도록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채원 기자, 이번 이슈 놓고 어떤 생각 들던가요? 저는 이제 일단 그 보바 리버럴리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시안이 직면한 현실을 잘 모르는 중상류층 2세들을 좀 대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시안에 대한 정말 아시안 증오범죄나 정말 이슈인 문제들은 눈 감고 있으면서 아시안을 대표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2세들을 대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주류 쪽을 항상 이렇게 따라가는 뭐 대표적으로 뭐 영화 뭐 보면은 이제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Crazy Rich Asian이라는 그 엄청난 히트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 그 영화를 대표적으로 많이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그 Crazy Rich Asian이라는 영화가 좀 중상류층 아시안들을 이제 비유를 하는 그런 영화.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가지고 왜 비유를 하냐면 이 중상류층 아시안을 비유하는 그 영화를 가지고만 이게 아시안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거는 이제 보바 리버럴리즘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Crazy Rich Asian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사실 그 캐릭터들이 아시안이긴 하거든요, 다. 근데 아시안이 아니고 백인이라고 해도 그냥 스토리가 크게 이렇게 뭐 다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아시안 특성을 별로 안 살린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색깔이 거의 없어요. 사실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저 싱가포르 부유층 자제분이죠. 맞아요. 그렇고 이제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뉴욕에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주민. 그러니까 이제 최상류층과 일반 평범한 주민이 이제 만나는 스토리를 풀어 쓴 건데 거기 보면 사실 얼굴만 아시안이지 뭐 백인 상류층이랑 다를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안 보바 리버럴들은 이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게 그래도 아시안들이 출연해서 좋았다. 아시안 다수의 아시안 배우가 출연해서 히트한 영화로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보바 리버럴이라는 그 표현이 약간 비꼬는 표현이잖아요. 맞죠. 약간 비꼬는 표현이고 굉장히 가벼운 그런 진보 진영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뭐 물론 부정적인 이슈도 있지만. 황 기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보바 리버럴리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기자는? 뭐 저희는 직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최근까지 많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 아시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이면 소수민족에서도 어떻게 보면 항상 상류층이 대표를 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 상류층의 행보 자체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보바 리버럴리즘이라던가 아니면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인가요? 그 영화처럼
우리는 백인 상류층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 우리 이게 아시안 대표적인 거야라고 해버리면 이제 아까 이채원 기자도 짚었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안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라던가 이제 그런 문제들은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 쟤네들은 민족성이 없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아시안 커뮤니티가 관심 있어하는 이슈들. 그런 그 깊숙한 이슈들을 안 다루는 게 이제 보바 리버럴이라는 뜻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의 우대 정책 있지 않습니까? 아시안들이 많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이슈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에 있어서도 어퍼머티브 액션을 이렇게 찬성하는 쪽 그런 진영을 이렇게 보바 리버럴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누구든 그 빠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아시안 증오범죄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해서 주류 사회가 다룰 때 사실상 정말 가해자가 더 많은 건 백인이 제일 많대요. 근데 항상 주류 사회에서 다루는 거는 흑인 가해자들을 다루고 실제 숫자는 실제 숫자는 아시안 상대로 범하는 범죄가 백인이 흑인보다 많다. 백인이 흑인보다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주류 사회는 그렇게 안 다루고 그냥 흑인들이 가해자일 때만 이렇게 기사를 더 많이 올리고 그거를 보고 이제 아시안들은 그런 주류 사회 기사들만 보고 흑인들이 문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도 보바 리버럴리즘이랑 이렇게 연결을 짓더라고요. 근데 그 최원 기자가 얘기한 거에 저는 반대 데이터를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흑인 가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미국의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들이 가해자의 인종을 이제 쓰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그 기사도 한번 보고 싶네요. 통계를 내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옹호하는 게 약간 저는 이제 반대로 그게 더 보바 리버럴 같거든요. 사실 통계의 함정이라는 것이 통계를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숫자로 따졌을 때는 1000만과 100만 차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무부 이제 제가 기록을 봤는데 몇 년 전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시안이 흑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흑인들이 아시안을 상대로 한 범죄보다 훨씬 더 적다. 그러니까 한 80배 더 많다는 걸로 그렇게 한번 그 보도가 됐어요. 법무부. 그래서 지금 아무튼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겠죠.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버럴. 네, 이 보바가 처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보바 리버럴리즘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시안들끼리 또 서로 좀 무시하는 그런 개념이 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보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꼬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제 보바가 정말 유행이고 우리가 정말 맛있게 많이 먹긴 하지만은 영양가가 없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보면 백인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품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좀 해석이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따져 보면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배경이 이런 보바 리버럴리즘이 나오게 된 이유가 크게 좀 번지게 된 이유가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오 범죄도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됐고 예전에 뉴욕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도 중국인이라고 아시안만 보면 다 중국 코로나 가라 너희 나라로 가라 이러면서 증오 범죄가 시작되면서 그게 모든 중국인이 아니라 아시안인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그 사회 속에서 최원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2세들 그러니까 아시안의 문화가 없는 한국인을 마찬가지지만 아시안 문화가 없는데 나는 그냥 미국 문화로 자라났는데 그냥 아시아가 싫은 거죠. 아시아인들이 싫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좀 크게 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아시안을 싫어하는 아시안들이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은 그 시청에서 LA 시청에서 그런 굉장히 높은 그 고위직에 있는 분을 봤습니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한인인데 과거예요. 지금은 거기 안 계시지만 그 한인인데 한번 인터뷰 중에 자기는 한인 관련 얘기하기 싫다. 한인타운에 대해서는 나한테 묻지도 말라. 굉장히 그 한인 얘기만 나오면 또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사실 평소에 보면은 또 코리안이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신우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바 리버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바 리버럴의 문제점이 이게 아시안을 일반화한다는 게 맞죠. 근데 느꼈을 때 약간 아시안에 대한 일반화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아까 뭐 영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었지만 5년 불과 막 5년 전 10년 전만 했어도 아시안을 표현을 할 때 되게 가난하고 막 뭐 택시기사 환경미화원 막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가지고 빨래방 맞아요 빨래방 뭐 편의점 뭐 거기에서 근무하는 게 뭐 일하는 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편견이 있었죠. 네, 편견이 있었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이들을 아시안들을 표현을 할 때 꼭 그런 상점 주인들은 꼭 아시안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보바 리버럴리즘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그것도 포함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바 리버럴. 근데 이제 보바 리버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시안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비판하는 그런 비꼬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메인스트림 쪽에 이렇게 무조건 따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바빌리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한인 코미디언이에요. 가장 잘 나가는 한인 코미디언 중에 한 명인데 2세 코미디언인데 굉장히 그 한인 문화를 입만 열면 비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 이제 팟캐스트 쇼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92년 폭동 때 한인들이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폭동 당해도 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있어서 오히려 흑인 편을 들고 또 그 당시에 메인스트림 언론도 한인 사회를 많이 비판했거든요. 흑인 사회를 상대로 이렇게 차별하는 행위들이 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전부 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전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바빌리가. 그게 바로 이제 그 바빌리 같은 사람이 바로 이제 보바 리버럴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의 애환 이런 걸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기네 2세로서 편안함과 즐거움만 이렇게 만끽하고 1세들의 그 고생은 완전히 이제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 기자. 네, 이 그 보바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면 이게 저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제가 뭐 딱 콕 집어가지고 배우 이름을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흑인 배우 굉장히 유명한 배우 중에 뭐 영화 이름만 딱 대시면 아시는 분입니다. 그 분은 흑인 커뮤니티에서 흑인 배우거든요. 흑인 커뮤니티에서 얼굴만 흑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백인을 좀 추종하는 흑인 배우입니다. 좀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약간 그런 맞아요. 사실 보바 리버럴도 그런 것이죠. 보바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면 그 아시안 상류층들이 꼭 아시안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아시안들은 꼭 상품처럼 꾸며지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내보내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해야 하는 건 이 아시안 상류층에서부터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안 국가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지만 그 국가별로 각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특성들을 잘 살려서 부각을 시켜야지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야 우리는 아시안에서 돈 많은 아시안이니까 우리는 백인 따라갈래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우리는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단어를 썼었는데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실 그리고 보바 리버럴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잘 아는 이런 진보 진영이 있고 깊숙이 잘 아는 우파 진영이 있거든요. 보수 진영이. 그런 걸 두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강성 진보, 뭐 강성 보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가운데쯤에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를 깊숙이는 모르고 표면적인 것만 그리고 이렇게 그 쉽게 그냥 메인스트림 언론 통해서만 그 포장된 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리버럴을 이제 그 보바 리버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원 기자. 저는 또 예를 하나 또 더 들고 싶은 게 이제 SNS 같은 거 보면은 좀 어린 2세들이 만드는 영상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근데 그 영상이 보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스트릭해서 한인 부모님들은 너무 스트릭하다 이런 식으로 뭐 영상을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국 학생들은 너무 공부만 한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그게 떠돌아다니면 그게 또 아시안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또 보바 리버럴리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채원 기자가 그거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이 보바 리버럴리즘이라는 이제 개념을 보고 그 영상을 다시 보면은 또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이게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민자가 없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이민자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뭐 정책을 진행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깊이 없이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깊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깊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공부를 안 한다는 게 그게 네.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라디오 코리아 목요일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미국 혁신을 한 이민자 36%가 이민자를 통해서 지금 혁신이 됐다. 네. 뭐 과학이나 발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이민자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맹목적으로 맹신을 하고 백인 사회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아까도 뭐 겉모습만 흑인이다 아니면 겉모습만 에이시안이다 어쨌든 에이시안입니다. 네. 누워서 침 뱉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에 이 보바 리버럴은 이제 좀 더 공부해보자. 너무 겉에 표면적인 것만 따르지 말자. 이런 비판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류 진보 진영을 비판한 거예요. 무작정 따르지 말고 분간해서 좀 공부해서 더 많이 알자. 예,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제는 미 전역 학부모들이 LGBTQ 도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성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금서로 하면 안 된다고 반박하는 이슈인데요. 역시 최원 기자가 썼어요. 예,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LGBTQ 도서 금서 지정하는 보수 성향 학부모들 객관적이지 않은 결정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올해 금서로 지정된 책이 수십 년 만에 최다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성소수자를 다룬 책들이 검열 대상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보수주의 학부모들과 작가조합 등 사이에서 논쟁이 불붙고 있다. 가장 많은 검열 심의 대상으로 거론된 도서는 마이아 코바베 작가의 성 정체성에 관한 회고록인 젠더 퀴어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단체들은 이 책이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최원 기자, 이 기사 쓰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저는 사실 마이아 코바베 예, 젠더 퀴어 일본계 기자 그 작가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이아 코바베 책을 제가 한번 봤어요. 네. 뭐 몇 개 장면을 봤는데 그렇죠.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을 했었던 게 거기에 국왕 선교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런 음란한 그런 장면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걸 보고 감수성이 예민한 친구들은 그걸 보고 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금서를 지정을 한 건데 네. 반대 측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게 이거를 금서로 지정하는 걸 반대하는 거. 네, 예. 금서로 지정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게 LGBTQ에 대한 얘기가 아니어도 스트레이트한 얘기였어도 금서가 지정이 될 수 있는 장면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냥 LGBTQ 이야기라는 이유로 네. 그 금서 지정을 반대를 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가더라고요. 네, 내용을 보면은 거의 포르노를 방불케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어려서 이게 12세부터 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도서인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성교육 도서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트랜스젠더 교육도 아니고 성교육 도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 그런 걸 좀 헛갈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황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이 책 보면서. 저도 이채원 기자랑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랄합니다. 좀 충격적이에요. 네, 포르노에 가깝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냥 포르노였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국왕성교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사실 그게 미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 그 장면들을 12세에서 18세 사이에 아이들이 본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금서 도서로 지정을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럼 자녀들한테 이거를 보여줄 것인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A1 College, Prep School,
세라박 원장하고 최근에 연하 기자가 인터뷰하고 왔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충격적인 게 한인 학생들의 20-30%가 벌써 좀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교육을 매일 받으면서. 그래서 뭐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이렇게 사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래요. 연하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슈? 이 청소년기는 아무래도 이 성적인 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관에서 확립되기, 정립되기 전에 그런 과정들을 겪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또 이런 사회에서 지켜줘야 하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어른들의 몫인 건데, 그것들을 자유라는 그런 단어로 인해서 너무 자유분방하게 풀어주고 이것도 알아야 돼, 저것도 알아야 돼. 어느 정도는 저희가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유만을 앞세운 너무 공개적인 그런 개방이 되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 젠더 퀴어 이 책도 보니까는 뭐 18세 이상 이런 게 아니라 12세 이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아이들이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봤을 때 학교에서 제대로 이 방향들을 인도를 해주느냐, 그거를 보고 이거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봐라 이거잖아요. 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줄 수는 있어요. 성교육상으로도 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바탕으로 그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도출 결과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 학부모라면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세라박 원장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정확히 내본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진 학생 중에 이게 숫자를 봤을 때 한 20-30% 정도의 아이들은 혼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저희와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 한참 힘든 시기에 자기가 레즈비언이라는 거예요. 여학생인데. 그래서 대학 입학 원서에도 막 레즈비언이라는 식으로 그런 거를 막 강조해서 쓰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을 가면서 원래 본인의 성정체성인 여성으로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찾게 된 그런 경우를 봤고요. 자, 신우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LGBTQ 금서. 저는 금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LA 타임스는 금서를 지정했다는 걸 잘못했다는 그런 뉘앙스예요. 물론 강성진보 좀 진보적인 언론이라 그런 스탠스를 취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금서라는 단어만 들었을 때는 어느 시대의 단어를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금서? 이 금서가 뭐야? 너무 표현의 자유에 그리고 알 권리에 정부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책을 봤거든요. 네. 정말 경악했어요. 그냥 이게 어떻게 교육 자료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음란물과 포르노로 취급이 안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보여준다? 지금 영화에도 연령 제한이라는 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다못해 게임, 그리고 뭐 드라마에도 연령 제한이라는 게 걸려 있는데 뭐 그 예민한 감수성을 너무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전 너무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그 책을 보면 그리고 되게 사악하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학생이 나오거든요. 남학생 2명. 근데 한 명이 이제 그 상상을 해요. 그 친구. 이거는 솔직히 성교육 도서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구강성교를 이제 내가 이 친구로부터 구강성교를 이제 받겠다 하는데 그거를 막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학생인데 잔디밭에 누워서 풀을 이렇게 만지는데 내가 남자처럼 이런 성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게이 성교하는 뭐 레즈비언 성교 장면들도 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학부모가 너 남자라고 생각하면 넌 남자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미 전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교육 도서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고 봐요. 상당히 이게 무섭습니다. 아까 황 기자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예전 뭐 좀 이
금서하는 이게 지금 21세기판 뭐 분서 강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 진시 황제가 이제 분서 강요를 하면서 사상 통제를 하기 위해서 책을 거르고 그리고 그렇죠. 뭐 저희 일제 강점기 때도 민족 말살 정책으로 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책과 말을 사용을 하게끔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나 이런 책으로 이 사상을 전달하고 이 사상을 통제를 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게 책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이 아이들에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성을 깨닫고 좀 좋은 바른 길로 좀 인도를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 내용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보면은 그리고 또 그 한인 학생들 중에서도 성 정체성 혼란을 느끼는 학생이 많아서 그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꼭 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학생인데 7학년생이에요. 근데 엄마한테 이제 첫 브래지어 선물을 받았다고 그래요. 브래지어를 받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녀도 소년처럼 그렸어요. 근데 고민하는 게 나중에 여자들이 이렇게 그 유방암도 걸린다는데 유방암을 걸릴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거를 변명 삼아서 가슴 절단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브래지어를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교과서에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교육 도서로 이런 책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에 이걸 도대체 어떤 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켰는지 좀 어처구니가 없고 이걸 지금 LA 타임스나 일부에서는 금서로 한 게 잘못된 거다. 표현의 자유 뭐 억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원 기자. 그리고 지금 최근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절반 정도가 그 트랜스젠더를 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18세 미만이래요. 그렇다고 하죠. 근데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젠더를 트랜스하는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교육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면 사실 청소년들 시기는 되게 혼란스럽고 자기 정체성도 확고하지 않은 시기인데 이제 성인 트랜스젠더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또 그런 유튜브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네, 성인 트랜스젠더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너가 확실한 게 아니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수술하는 과정도 안전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정체성이 확고하지도 않은 청소년들한테 자꾸 해라 부추기면은 좀 위험한 요즘 그런 게 아닌가. 사실 이거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이채원 기자가 말했던 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죠. 근데 성이라는 자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뭔가를 바꾼다. 그럼 분명히 뒤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뭐 약물을 써서 뭐 그 호르몬을 억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기를 이렇게 또 바꿔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부모님들도 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트랜스젠더는 성인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성년자, 자녀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그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대요. 10살짜리. 근데 둘 다 지금 이제 거세가 성전환, 지금 수술 그 전 부인이 데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제 밟고 있는데 이거를 금지시키려고 지금 법적 소송을 제기했대요. 근데 지금 그 에포크 타임스에서 보도했는데 clock running out,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없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합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를 들면 타주에서 부모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와서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사춘기 차단제, 그 성전환 치료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보호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중에 성전환 치료나 수술을 찬성하는 쪽에 힘을 실어줘요. 캘리포니아 법이. 근데 이 스토리를 보면은 충격적이에요. 2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인이 소년인데 소녀로 이렇게 키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마를 입히고 그랬대요. 근데 요 이슈 때문에 이제 둘이 이혼한 거예요. 이 케이스를 보면은. 그래서 당장 이게 이제 내년부터 이런 케이스들이 좀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 정체성 혼란 20-30% 한인 학생이 20-30%면은 일반 학생들도 한 20-30% 되지 않을까요? 더 많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 성전환을 옹호하는 쪽이 지금 메인스트림 쪽에서는 좀 옹호하는 쪽이잖아요. LA 타임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이 이슈가 지금은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는데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정말로 더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뭐 자유도 좋지만은 이 판단이 가능한 시기 이게 트랜스젠더가 문제다, 뭐 동성애가 문제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미성년 자녀들이 이런 거에 지금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판단은 본인들이 하지만은 판단이 가능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은 우리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어른들은 뭐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녀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목적지를 향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목적지가 있지만은 이 엑시스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고 말고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나가라고 하지만은 그거를 안 나갔다고 해서 에이 몰라 너 맘대로 해 이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돌아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 어른들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만 결정은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할 때까지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할 때까지는 우리 보호가 우리 부모들의 보호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인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요나 기자 그 세라박 원장하고 인터뷰했을 때 세라박 원장이 이 한인 학부모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했죠?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설마 내 자녀가 우리 아이가 벌써 그럴까? 이런 의혹이 그냥 생각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체감적으로 알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좀 정서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편하게 대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라고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자꾸 이제 쉬쉬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성전환, 트랜스젠더나 게이, 레즈비언이라고 그러면 또 관심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래서도 이렇게 그 원래는 아닌데, 원래 성향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냥 따라간다고 할까요? 아니 근데 어느 정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게 맞지만 그들의 성 교육에 관해서는 부모한테 맡겨야죠. 너무 학교가 정부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무튼 이 이슈는 커질 것 같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아마 지금은 이제 표면적으로 많이 안 나왔는데 저도 이제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 세라박 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이렇게 한인 학생들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자기도 힘들다고 그 학생들을 이렇게 그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몇 번 더 다룰 것 같아요, 내년에. 예. 자, 세 번째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 시니어 14%, 연장자분 14%가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사도 거른다는 내용입니다. 신우 기자가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고물가 시대를 맞자 연금 외에 고정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전국 시니어 94%는 인상된 식료품 가격에 부담을 느꼈고 14%는 이로 인해 끼니까지 거르는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주마다 차이는 있는데 하와이와 노스다코다는 노년층을 위한 생활 지원이 각각 28% 그리고 25.3% 오르면서 예외를 보인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0.2% 인상에 그치면서 노년층이 살기 힘든 곳으로도 꼽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우 기자, 이 기사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사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인플레이션 고물가 시대잖아요. 네. 저 또한 이제 외식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졌고 물건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최대한 소비를 좀 아끼려고 하는 추세예요. 네. 근데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께서는 이 조금 더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 물가가 오르다 보면 월급도 조금씩 올려주잖아요. 거기에 맞는 대비하는 월급을 올려주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뭐 실제로 그렇게 인플레이션 따라서 이렇게 올려주는 곳은 드물죠. 네, 근데 이제 지난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15.6%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이 노년층을 위한 생활비 지원금은 3.7%만 증가했다고 해서 그 부담이 심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네. 최원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시니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모두의 문제인데 네. 저희도 항상 점심에 이제 싸우거든요. 옛날엔 사 먹다가 네, 한 끼에 뭐 30불, 40불 그냥 나가버리니까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많이 거르거나 아니면 대충 먹거나 라면을 먹는다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워낙에 가격들이 비싸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 물론 돈이 아주 없어가지고 안 사는 거라기보다는 야, 이 돈 먹고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갈비탕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갈비탕 2개 먹었는데 2명이서 가서 먹었는데 거의 $70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 식당은 최소한. 네, 연하 기자. 네, 제가 그 65세 이상 이제 소셜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 평균 개인은 한 1,653불 정도. 그리고 부부일 경우에는 2,753불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이라고 하면 혼자 계시는 분이고 또 두 분 다 이 부부가 둘 다 계속해서 일을 해 와서 오셨다면 이제 두 분이 맥스로 받는 금액이 3,306불 정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한 달에. 근데 이게 뭐 1년치를 계산을 해보면 한 39,000불 정도, 4만 불이 조금 안 되는데 연방 노동통계청에서 1년 소비액들, 시니어들의 1년 소비액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47,000불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안 돼요. 이걸 갖고도 이렇게 생활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거는 안 되고, 저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식비라든지 생활비만 내면 되지만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의료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지출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 보조나 이런 부분들이 적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있다 보니까는 진짜 더 엄두를 못 내시는 거죠. 네. 실제로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젊지만 이렇게 끼니를 더 자주 거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니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황 기자. 네, 밥을 굶는다. 굉장히 이 초강대국 미국에서 야,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슬픈 얘기인데요. 밥을 굶는 노인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제가 좀 정부에 불만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지금 노숙자에다가 돈을 퍼부을 때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왜냐하면 그 저희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건 중산층이다. 인플레이션이. 항상.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있죠. 또 뭐 지원해주고 또 고소득층은 뭐 말할 거 없죠. 돈 많이 버니까. 근데 중산층은 정말 언저리에 걸려 있는 듯한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달에 1,600불, 지금 1,600불 가지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노년층이라고 해서 다 노인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노인 아파트 많이 네.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 렌트비로 지금 원베드 기준 LA 평균 렌트비가 2,000불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렌트비도 못 내는 상황인 거죠. 그럼 밥만 굶느냐? 그냥 집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감옥같이 갇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희가 보통 봤을 때 뭐 저는 싱글이기 때문에 이제 싱글세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속된 말로 보통 34% 정도 떼가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가는 세수를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 것이냐,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네요. 네. 사실 지금 은퇴를 하신 시니어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부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은퇴를 하신 시니어층 분들이 뭘 하겠어요. 취미 생활이 그렇죠.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취미 생활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67%가 취미 생활의 지출을 아끼고 있다고 대답을 하셨고 예. 또 아까 연화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생략을 하시는 시니어층들이 23%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거죠. 아까 말씀하신 노숙자 문제도 저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또 캐런베스 시장이 호텔과 모텔 이런 시설들을 홈리스를 위해서 내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주거 비용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중상층들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주다 보면 우리는 남는 게 무엇일까요? 생각이 네. 듭니다. 아무튼 이런 뉴스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특히 이제 연장자분들은 더 건강을 챙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끼니를 거른다는 게 이게 사실 건강을 위해서 끼니를 거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른다는 그런 뉴스인데 이게 황 기자가 말한 대로 이게 미국에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가도 뭐 어르신들은 일단 의료비가 돼야 되는데 메디케어를 수혜를 받는 부분들도 이제 뭐 젊으셨을 때 일을 하실 때 또 그걸 잘 마련해 놓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한 달에 의료비 이 메디케어 비용으로도 한 4,500불씩은 지출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뭐 100%또 그렇다고 해서 100% 케어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골프비나 뭐 보청기비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또 다 누리실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고립이 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걱정되는 거는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두끼 거르는 거 아닌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시장조사기관 폴피시 그리고 시니어 케어 업체 Paying for Senior Care가 생활 물가 상승이 55세 이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5명 중 1명은 실제로 식비에 매달 $250 이상 더 지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94%는 식비와 식료품 가격 증가를 피부로 느낀다 응답했고요. 근데 사실 저도 피부로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통근거리가 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죠. 네. 네, 그래서 그 기름값, 가스비가 이제 저도 이제 프리어스를 샀어요. 사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저는 분명히 느꼈거든요. 무조건 기름값은 오른다. 왜냐면 바이든 정부가 워낙에 이제 기후 변화 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추 작업 싫어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 화석 연료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른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는 72년 만에 에너지 독립국이었어요, 미국이. 그 기름을 의존 안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오펙, 특히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의존하게 되면서 이거 수입을 할 거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이 이제 가격을 정할 텐데 싸게는 안 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우스를 샀거든요. 근데 그걸 샀는데도 정말 기름값 비쌀 때는 $60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들어가네요. 프리우스도. 예, 그게 이제 바닥에서.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는데 사실 트럼프가 나갈 때쯤에는 갤런당 $2.50였어요. $2.50. 근데 지금은 얼마죠? 지금 $4죠? 예, $4. 여전히 지금 많이 싸졌다고 했는데도 비싼 거예요. 방금 $4 기준이 이제 캘리포니아 기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럼 다른 데 아껴야겠다. 기름값이 일단은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식사도 좀 가성비 높은 곳 찾게 되고 식비가 일단 이렇게 혼자 먹는데 $20 넘게 들어가면 안 가게 되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갤런 차이가 꽤 크게 나요. 보통 저도 뭐 밴이나 미니밴 같은 경우는 한 15갤런, 16갤런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게 뭐 한 50센트만 차이 나도 일단은 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코스코나 뭐 이런 데서도 줄을 20분을 30분을 서더라도 네. 넣는 이유가 그겁니다. 요즘에 네. 기자 선배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자랑합니다. 야, 나 정말 싼 데 봤어. 가스비 정말 싼 데 봤어. 거기 가서 넣어야 돼. 얼마예요? $3.26야. 불과 3년, 네. 2년 전만 하더라도 $3.26, 30센트 평균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좋은 데 찾았어라고 얘기하는 현실이 참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우리 거예요. 라디오 코리아 홈페이지에 오시면 가스 정보 알 수 있습니다. 예. 중간 광고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좀 그 전기차를 그래서 많이 산다고 그러죠. 요새. 하이브리드 갖고도 이게 좀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라코 내러티브
오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바 리버럴, 그리고 두 번째는 LGBTQ 도서, 금서 이슈를 놓고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한인 사회 영향.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시니어 14%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식사도 거른다를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저는 이제 요 세 개 이슈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게 되는 건 이 LGBTQ 이슈예요. 그 자녀들의 그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건데요. 이 책,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젠더 퀴어라는 책은 사실 굉장히 많은 상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 미국 도서 연맹, 그러니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알렉스 상을 수상했고 뭐 각종 상을 수상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표적인 성교육 도서로 채택이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이슈들을 다루면서. 그래서 여러분 의견은 저희 게시판을 통해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